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죠. 바로 어른이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공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란 유교 국가다 보니 예의 범절을 정말 중요시하잖아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예절, 예의를 꼭 지켜야 한다며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절 무시하는 사람에게까지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저희 집안은 독특한 집안입니다. 바로 엄마가 무속인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따돌림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7살 때 엄만 신내림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평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많이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학교에 다닐 땐 학부모님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주셨답니다. 저랑 놀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던지 귀신 있는 집안이라고 하시고 재수 온 붓는다며 저주받는다고 애들과 말도 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도 저만 지나가면 놀리기 바빴습니다. 야, 니네 엄마 점쟁이라면서? 너 학교에서 이런 말 듣는 것도 니네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랑 말하면 귀신 붙는데 너도 그런 거 보냐? 야, 하지 마. 쟤 운다 울어. 쟤 울어가지고 저주하면 어떡해. 학교에선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다가 집에 가서 막 저주 퍼부을 수도 있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어찌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던지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을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전 거의 외톨이였답니다. 제 교과서가 보이면 재수 없다며 찢어버리기도 하고 의자에다 달걀 껍질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앉게 하고 이름은커녕 매번 무당딸이라고 불리웠어요. 전 그런 생활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에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 엄만 왜 나 태어나게 했어? 그냥 나 낳지 말지. 나 엄마 때문에 학교 가는 거 싫어. 다들 나보고 무당딸, 무당딸 막 이런단 말이야.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허, 상아야. 너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엄마한테 빨리 사과해. 얼른.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엉엉 울면서 소리치는 저에게 아빤 더욱 크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땐 저도 너무 철이 없어 모든 게 다 엄마 탓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엄만 제가 그렇게 울며 불며 소리를 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그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빤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늘 엄마 편이셨죠. 한 번은 정말 엄마가 미워서 며칠을 엄마랑 말도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조용히 절 부르시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제가 어릴 적 엄마가 절 안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얼굴이 무엇보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듯 했습니다. 아빤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절 달래주셨죠. 상아야, 엄마가 저희라는 거 싫으니?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상아도 알지? 너 미숙아로 태어난 거 말이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널 어떻게든 살려만 주라고 얼마나 엄마가 빌었는지 알아? 널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가 희생했는지 네가 알면 엄마한테 그렇게 못할 거야. 자, 봐봐. 엄마가 그 어린 너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아빤 이 말을 하시면서 사진을 돌리셨습니다. 흑백 사진 뒤엔 어린 저에게 남긴 엄마의 편지가 있었어요. 전 그 글을 읽고 나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상아야,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상아에게 엄마가 멋진 엄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줄게. 우리 상아 앞으로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키워줄게. 엄만 상아한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이 엄마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딸.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사랑한다. 그 편지를 보고 엄마도 그저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욕심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절 낳았던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조금씩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도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할 수 있었어요. 친구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에겐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엄만 바쁜 와중에도 저와 보내는 시간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주말이면 저 어떻게든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독해지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남동생은 저와 다르게 공부를 잘했고 교대에 들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이 유난히 많으셨어요. 저 역시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하면서 종종 엄마 직업을 남자친구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해선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31살 때 그날 제 유일한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친구의 남자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런 게 운명이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물 흐르듯이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때 남자친구한 그 생일 파티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친해졌는데 생각보다 말도 되게 잘 통하고 정말 진중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증권맨이었어요. 허세 없이 정직하고 깔끔한 성격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뒤 저흰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한켠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양가 인사를 가기 전에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 내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안이 좀 독특해.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사실 우리 엄마 무속인이셔. 지금도 무속인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말해서 미안해.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그게 뭐 어때서. 괜찮아. 난 직업에 대해서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 다 이해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갖지 마. 장모님도 이거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 그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가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가던 날 배를 누르자마자 엄마가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정도로 엄청 반겨주셨어요. 이렇게나 기분이 좋은가 싶을 정도였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 정국현이라고 합니다.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 앉아요, 앉아. 그나저나 얘긴 들었죠? 내가 무속인이라는 거.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러 온다고 하길래 얘가 말을 했나 안 했나 싶었는데 혹시 이거 부모님이 아시면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하고 어머님 직업도 존중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예비 남편은 정말 씩씩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인사를 오던 날 저녁 식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남자친구를 집으로 보낸 뒤 엄만 저에게 조용히 얘기하셨습니다. 상아야, 네 남자친구 너무 괜찮다. 정말 인상이 너무너무 좋네. 둘이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너무 좋은 사람 같고 보니까 자식도 많이 낳을 팔자네. 아주 잘 만났다, 잘 만났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니? 그래? 엄마가 좋은 사람 같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 엄마가 말 안 해도 딱 눈치챘어. 엄마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게 바로 티가 났다니까. 전엔 근엄한 장모님으로 보이고 싶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티를 팍팍 많이 내? 아이, 그랬니? 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나 보다. 사람이 참 서글서글한 게 성실하고 좋은 게 딱 봐도 티가 나. 단박에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첫 인사를 온 날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며 말을 했답니다. 그 후로 전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은 둘째였어요. 시댁엔 종교가 없었는데 예비 시모는 곰탕집을 운영하시고 예비 시부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땐 정말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차를 마시며 집안 얘기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 내가 우리 국현이 여자친구 인사 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어도 한 번을 소개를 안 해줬는데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우리도 형식상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 그래, 부모님은 뭐 하셔? 아, 네. 저희 아버진 지금 중소기업에서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 무속인이세요. 뭐라고? 점쟁이? 점쟁이라고? 아이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제가 무속인이라고 딱 얘기를 하자마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찡그러졌습니다. 사실 전에 예비 남편에게 집 얘기를 미리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비 시모의 반응을 보니 아직 얘기를 안 했던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예비 시모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안 하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이유가 있었어. 나 이 결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걸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엄마 왜 그래?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 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 어때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뭐? 너는 진짜? 아유, 됐어. 나 이 결혼 인정 못 한다. 점쟁이 집안에 나 우리 아들 못 보낸다고. 도대체 내가 귀신신 집안이라 어떻게 보니? 니네 엄마도 참, 뭔 그렇게 천박한 직업을 가졌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점쟁이라니 원. 시모의 반응을 보고 전 정말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도 첫인사인데 예의 없이 구는 건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지만 마지막 말을 듣고선 전 참다 참다 폭발해버렸습니다. 저기요, 정말 해도 해도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이 절 낳아주셔서 훌륭하게 키워주셨고요. 자식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자식 잘 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같은 부모로서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집안 엄마에 대해서 이런 애 저런 애 무시하는 발언 저 정말 불쾌하네요. 사과해 주세요. 뭐? 말은 참 청산유수라고? 너 참 말 하나 잘한다. 네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너 같아도 그 점쟁이 집안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겠나? 아이,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아이고, 진짜 당신은 그놈의 입이 문제야, 입이. 아들 장가 가면 좀 좋게 좋게 받아들여야지. 다 사정이 있겠지. 아, 왜 그렇게 초를 쳐? 아휴, 상하라고 했나? 내가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여편 내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난 전혀 상관없으니까 둘이 예쁘게 결혼 준비해요. 내 결혼 허락할 테니. 정말 어떻게 제가 예비 시댁에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머리가 새하얘지고 복잡했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곤 하지만 우리 집과 엄마를 무시하는 예비 시모를 가족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게 너무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며칠 후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모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첫 만남 태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기 상아야, 나 국현이 엄마야. 엊그저께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과하마. 내가 사실 나도 아들 귀하게 키웠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사실을 들어서 당황해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하다. 니들 결혼 준비해. 내가 미안하구나. 갑작스런 사과라는 예비 시모의 전화를 받고 전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전 예비 남편에게 잠시 결혼 준비를 멈추자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주말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런 방문에 놀랐는데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까지 찾아와 용서를 비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정말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은 절대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던 그때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상아야, 엄마가 지금껏 살아보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기 마련이야. 상한이 남자친구 정말 괜찮은 남자야. 요즘 저런 사람 없는 거 알지? 엄만 무슨 일이 있었던지 결혼 찬성이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너희 둘이서만 잘 살면 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라. 엄만 괜찮아. 너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이 엄만 괜찮어. 그날 엄만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엄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며 좋은 사람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예비 남편과 부모님은 절 많이 설득하셨고 그렇게 전 결혼을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저희 두 사람이 꾸준히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화려하고 크게 시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게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전 바로 임신을 해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딸까지 낳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정말 단란하고 행복했습니다. 자식도 셋이나 낳으니 하루하루가 북적북적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단 한 명만 끼면 제 속이 뒤집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시모였죠. 시몬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저에게 별의 별소리를 다 했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애를 낳고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돈돈거리며 선을 넘는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너인 경제권 누가 관리하니? 경제권이요? 제가 관리하죠. 뭐 어차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진 다 서로 공유하니까. 근데 그건 왜요? 아유, 내가 부해가 나가지고 못 살겠다. 너 솔직히 일하기 싫어서 우리 아들 부려먹으려고 애 낳고 있는 거지?
너 돈 얼마씩 쓰는지 나한테 영수증 첨부해서 좀 보내봐라. 매달 매달 꼭 좀 보내. 어? 너 설마 네 친정에 돈 얼마씩 보내고 그러는 건 아니지? 네? 어머님, 그런 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어머님 아들 장가 보내셨으면 끝이지.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려야 돼요? 아니, 부모로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니? 참나. 주기 싫으면 주지 말거라. 뭔 말을 못하겠네, 정말. 저 역시 애를 셋이나 낳으면서 그래도 시간 날 때 알바도 하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직장에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이랑 같겠나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뭘 꼼짝할 수도 없었는데 그걸 논팽이 취급을 하니 정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 돈 뜯어먹고 띵가띵가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제 속이 터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결혼 초반엔 원래 90kg 정도가 나갔었는데요. 그러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며 간 수치도 높고 혈압도 높고 중성지방도 많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건강을 챙겨야 할 것 같다며 헬스장도 열심히 다니고 테니스도 배우며 운동하면서 75kg까지 뺐거든요. 주변에선 오히려 살을 빼니까 건강해진 것 같다며 마누라 잘 만나서 건강해졌다고 칭찬 일색이었는데 시몬 그걸로 또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아유, 내가 다 키워놓은 걸 어떻게 너한테 장가 보냈더니만 말라깽이가 됐어. 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 식사를 챙기길래 이렇게 우리 아들 살이 많이 빠지니? 너 안 되겠다. 오늘부터 아침 저녁 차린 거 그거 나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메뉴가 뭔지 내가 한번 볼 테니까. 고기 반찬 하나도 안 차려주는 거 아니야? 어머님, 남편 저대로 있다간 당뇨의 고혈압에 쓰러져서 어머니보다 일찍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운동해서 살 뺀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빼고 나니까 더 건강하고 좋아 보인다는데 어머니만 지금 딴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하긴 뭐가 건강해 보여? 아, 저렇게 말라깽이가 됐는데 네가 일부러 굶기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예전에 완전 지방 덩어리였어.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살 못 뺐다니까. 음식도 건강식으로 얼마나 잘 차려주는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시모가 이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정말 많이 해주고 제 편도 많이 들어줬지만 시모는 아무리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와다다 쏟아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정말 많이 지쳐갔던 것 같아요. 워낙 시모 성격이 드세다 보니 시부고 남편이고 어느 순간부턴 그냥 귀를 닫고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옆에서 말리던 사람들도 하나씩 사라지니 시모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절 많이 응원해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시숙과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형님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딱 봐도 잘 사는 집 자식이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얼굴에 귀티가 번쩍번쩍 흐르고 옷도 다 명품에 고급스럽게 입고 왔거든요. 그냥 여자가 봐도 되게 예쁜 얼굴이었어요. 거기다가 성격은 나긋나긋하면서 강단 있어 보여서 시모도 형님한텐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숙은 대기업 연구원이셨고 형님은 건물주 딸이었는데 직장도 좋은 곳에 다녔습니다. 처음에 형님을 만나고서 사실 전 좀 부담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능력이면 생김새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형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할 때도 저에게 누구보다 친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이 집안 둘째 며느리 김상아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앞으로 제 동서 되실 분이구나. 저는 박영주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우리가 형님 동서 사이로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제가 아직 뭐 제사나 명절 음식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우리 동서분한테 제가 많이 배울게요. 첫 만남부터 형님은 절 존중해주고 위해주셨습니다. 누군간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사이가 형님 동서 사이라고 하던데 전 오히려 시댁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형님이 사는 곳과 제가 사는 곳이 서울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시댁은 경기도권이라 집에서 1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형님과 둘이서 만나는 일도 많았고 저희는 참 잘 맞았습니다. 형님이 시집 오셨을 때가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요. 둘째 출산을 앞두고 형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동서, 오늘 혹시 시간 어때? 나랑 좀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시간 되면 잠깐 만날래? 내가 주소 보내줄게. 여기로 오면 돼. 형님은 저에게 잠시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준 주소를 봤더니 백화점이더군요. 백화점에서 뭔가 살 게 있는데 고민돼서 절 데리고 가려나 싶어서 가보게 됐는데 전 정말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날 형님이 애기용품들을 엄청 사주셨거든요. 특히나 정말 고급스럽다는 몇백짜리 하는 유모차를 저에게 선물로 해주셨어요. 동서, 내가 유모차 하나 사줄게. 출산 선물로 말이야. 저번에 유모차 봤는데 그게 좀 낡았더라고. 그죠? 그거 사실은 친구가 쓰던 거였거든요. 친구 아들이 썼던 건데 제가 그냥 돈 좀 아끼려고 받아온 거라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조카들 키우는데 좀 단단하고 좋은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거 어때? 난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형님, 이거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 유모차 있는 거 쓰면 돼요. 아이, 참. 우리 둘째 조카가 태어나는 건데 이 정도는 큰엄마가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단단한 유모차를 써야 동서도 마음도 편하고 좋을 거야. 내가 꼭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형님과는 단순히 형님 동서지간이 아니라 친자매처럼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님은 시집 오고 나서 처음 음식 같은 걸 해보신 것 같았어요. 정말 귀하게 자랐는지 명절에 만드는 전이나 제사 음식 이런 건 전혀 할 줄을 모르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격 없이 편견 없이 절 대해주셨죠. 특히나 제가 담근 김치를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따로 형님 것만 담아드린 적도 있는데 정말 좋아했답니다. 와, 동서, 난 진짜 동서가 만든 음식 안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해? 진짜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어. 김치도 봐봐.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나 이렇게 맛있는 김치 처음 먹어봐. 아이, 형님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그래도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은 좋네요. 형님은 제 자존감을 누구보다 으쓱하게 올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도 제 칭찬을 끊임없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형님과 만나는 날은 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형님도 결혼하고 아이를 2명 낳으셨는데 육아를 하면서 저흰 더 친해졌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기도 했죠. 하루는 형님이 몸이 너무 아프다며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몸살기도 너무 심하고 열도 막 40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애들을 봐주고 쉴 수 있게 해줬어요. 형님, 이렇게 아프면 일찍 전화하시지. 이제라도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약은 먹었어요? 고마워, 동서. 나 진짜 동서 덕분에 눈물 난다, 눈물 나. 나 이렇게 아플 때 달려와 줄 사람이 동서네. 진짜 고마워. 제가 아플 때도 저희 집으로 와 애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거의 다 또래라 서로서로 만나 놀면서 그렇게 육아동지로 잘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았던 편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그렇게 잘 지내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한테 말도 못하시고 괜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이해, 너네 맨날 둘이서만 백화점 가고 너희 둘이만 그렇게 다니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난 뭐 이 집안 여자도 아니야?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흰 가까이 살아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둘째 너, 그 위에 옷은 못 보던 거다. 어디서 났어? 내가 전에 못 봤던 건데. 혹시 너 이것도 네 형님이 사줬니? 참 너도 어지간히 얻어먹는다 얻어먹어. 비아냥대는 시모의 말에 전 속부터 열이 끓어올랐어요.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때 형님이 먼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어요? 제가 다음에 올 땐 어머님 입으실 옷도 좀 많이 사올게요. 제가 멋있고 예쁜 거 많이 사올 테니까 동서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동서 좋아서 사준 거예요. 에휴, 또 지 동서만 챙기는 거 좀 봐라. 예, 둘째는 참 좋겠다. 네 형님이 널 예뻐해가지고 말이야. 형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늘 정리했습니다. 형님이 중간에서 막아서면 시모는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히면서도 형님한텐 고맙기도 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정말 나빠지게 된 계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큰애가 8살 때 남편이 암에 걸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딱 마침 그때 위암을 발견한 거였어요. 천만 다행으로 위암 일기라 빨리 수술을 받고 치료해서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 다닐 수 있었지만 암에 걸린 게 시모는 다 제 탓이라고 하셨죠. 아이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런 거야? 어? 우리 집안에 암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암이 걸렸겠니? 하여튼 간에 무속인 집안하고 사돈 맺는 집안이 어디 있어?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암이 걸린 거지.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머님, 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암이 어떻게 저랑 결혼했다고 걸려요? 저랑 무슨 수십 년을 산 것도 아니고 저도 정말 속상해요, 속상해. 근데 저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전까진 건강하던 애가 왜 갑자기 암에 걸리냐고. 달라진 거라고 너랑 결혼한 것밖에 더 있니? 안 그래도 영 찝찝했는데 네가 무속인 딸이니까 그런 거지. 그럼 뭐가 더 있어? 네?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어떻게 그런 소리 하시냐고요. 남편 그리고 위암 일기고 치료받고 그러면 나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다행이라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사람한테 상처만 주세요? 그날의 대화로 저와 시모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끼리 만나도 전 시모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모도 툴툴대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온 가족들이 모두 눈치를 좀 많이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9살 때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서, 주말에 있잖아. 나 시댁에 가거든. 근데 동서도 올래? 내가 소고기 좀 좋은 거 사가지고 갈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애들도 데리고 가자. 나 진짜 중간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 정말 어머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몰라. 그래서 나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어. 우리 같은 여자들끼리 좀 한번 뭉쳐서 대화 좀 해보자. 어때? 형님, 저 또 가면 괜히 기분만 상하고 또 어머님도 저한테 시비만 거시지 저 보고 싶어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고요. 그냥 형님 혼자 다녀오세요. 그래, 동서 생각이 정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우리끼리 꼭 고기 구워 먹자. 사실 형님은 서로 좋게 좋게 지내는 걸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이를 풀고 화해를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저에 대한 행패는 계속됐고 저도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마음속 상처가 정말 컸었기 때문에 굳이 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말 오전이 되었을 때 시모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둘째야, 너 뭐 오늘 안 온다고 했다면서? 네, 어머님하고 같이 있으면 뭐 서로 트러블만 있는데 제가 뭐하러 가요? 어머님은 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형님만 좋아하시는데 형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얘야, 그러지 말고 오늘 꼭 와. 내가 너한테 진짜로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와주길 바란다. 꼭 와야 한다. 꼭. 시모는 저에게 간곡하게 꼭 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그날 남편과 시숙은 일정이 있어서 가보지 못하고 형님과 형님 애들, 저랑 우리 애들만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댁엔 텃밭이 있었고 마당이 있었는데 형님은 저희보다 일찍 도착을 한 상황이었어요. 시모와 시부도 다 모여 있었고요. 형님과 잠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시비를 또 거셨습니다. 예,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때문에 지금 온종일 다 굶고 있잖니? 일찍 일찍 다녀야지. 애가 게을러 가지고선 원. 어머님, 어머님 저한테 전화 몇 시 하셨는데요. 저한테 10시에 전화하셨잖아요. 애들 챙기고 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 12시면 진짜 일찍 도착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봐라 저 봐. 어? 하여튼 간에 내가 빨리 오라면 빨리 왔어야지. 그냥 옷만 후딱 챙겨 입고 와야지. 너 때문에 지금 네 시애비도 굶고 네 형님도 굶고 나도 굶고 있잖아. 어머님, 진짜 동서한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앞뒤 없이 시비를 거는 시모에게 참다 못한 형님이 소리를 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지만 다시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모는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예, 이거 가지고 뒷밭에서 상추랑 고추랑 좀 다 뜯어와. 어? 사람이 올 때 두 손 가득히 와야지. 네 형님이 소고기를 사왔으면 너도 뭐라도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서 당장 좀 뜯어와. 생각해보니 형님이 고기랑 이것저것 사왔기 때문에 전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쥐어주는 바구니를 들고 뒷밭으로 가 상추와 고추를 가득 뜯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추와 고추를 다 따고 와서도 시모의 지시는 끝이 나질 않았어요. 방에 가서 휴지를 가지고 오라느니 신발이 불편하다고 슬리퍼를 가지고 오라느니 별의 별걸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통마늘을 어디선가 가지고 오더니 또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야, 가서 이거 마늘 좀 까. 얼른 마늘 좀 까라고. 여기 우두커니 있지 말고 이거라도 해라. 어머님, 이건 그냥 제가 할게요. 넌 가만히 앉아 있어. 우리 큰며느린 가만히 앉아 있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둘째 있는데 왜 네가 움직이니? 손 아랫사람은 원래 다 이런 용도로 쓰는 거야. 너도 그러니까 많이 시켜 먹어.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 많이 시켜 먹으라고. 어머님, 말씀이 좀 진짜 지나치시네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이럴 때마다 동서한테 얼굴을 못 들겠어요. 괜찮어. 괜찮다. 다 이러고서 여태껏 산 거야. 넌 뭘 그러니? 화를 내는 형님의 말에도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렇지만 애들을 보고서 꾹 참았습니다.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큰아들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참으라는 그런 제스처였죠. 그래서 전 꾹꾹 화를 눌러 담고서 밥 먹을 준비가 다 되고 소고기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맛있게 잘 구워진 소고기를 애들부터 챙겨주고 난 후에 저도 한 점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제 젓가락을 탁 치더라고요. 역시나 시모였습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넌 먹지 마. 넌 먹지 말라고. 너 부른 건 여기 이거 상추랑 마늘이랑 고기 세팅하라고. 그래서 너 오라고 부른 거야. 네? 뭐라고요? 애들 입이 저렇게 많은데 먹을 생각이 나니 넌? 그냥 네 애들 먹이고 넌 이따가 우리 다 먹으면 그때 혼자 구워 먹으면 되잖니? 그때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참았던 분노를 그때 딱 폭발하게 되었죠.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여기 일꾼이에요? 그렇게 제가 화를 내도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큰아들이 바로 일어서서 소리를 쳤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우리 큰손주, 민석이 왜 그래? 우리 큰손주, 할미가 제일 예뻐하는데 할미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할머니 저 이뻐하지 마세요. 저 진짜 할머니 계속 지켜봤는데 할머니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싫어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하시는데요. 할머니 혹시 우리 엄마한테 자격지심 있으세요? 그러지 않고서 왜 그러시냐고요. 할머니도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야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시모 손에 쥐어있던 젓가락을 단번에 뺏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런 큰아들의 행동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랐어요. 특히나 시모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어서 하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전 속에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머니는 오늘 뭐 하셨어요? 큰엄만 소고기 사왔고 우리 엄마가 상추며 고추, 마늘, 음식 준비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 뭐 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래요. 할머니 먹을 자격도 없어요. 아이고, 야, 줘. 아이, 젓가락 주라니까. 할머니 먹지 마시라고요. 엄마, 이거 드세요. 그때 아들이 제 입으로 소고기를 딱 넣어줬습니다. 그때 시부가 박수를 치더니만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큰손주 언제 이렇게 컸어. 대단하다, 대단해. 네 할머니 이렇게 한 방에 KO 시킨 거 네가 처음이야. 우리 큰손주 아주 크게 되려나 보다. 잘했다, 잘했어. 당신 들었지? 애들은 거짓말 못해. 얼마나 할머니가 한심해 보였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 어? 아니 그래도 너 할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 이제 할머니 집에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손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이거 먹고 집에 가면 앞으로는 안 올 거예요. 저한테 용돈도 주지 마세요. 할머니 돈은 받기 싫어요. 큰아들의 말을 듣고선 시모는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절 평소에 싫어하긴 했지만 손주는 정말 끔찍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아들뿐 아니라 둘째와 셋째, 그리고 형님 애들까지 나서서 할머니가 싫다며 아우성이었죠. 할머니 나빠요. 할머니 나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나도 할머니 싫어.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 시모의 기세등등했던 표정은 한순간에 가라앉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모가 절 불렀던 건 딱 세 가지였더군요. 먼저 그토록 아끼던 손주들을 보고 싶어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단단히 절 교육시키고 싶었던 거였어요.
손윗사람, 손 아랫사람 분명히 구분하고 시어머니가 무섭다는 걸 교육시키고 싶었던 거였죠. 거기다 세 번째는 형님과 제가 쿵짝이 잘 맞으니 질투나서 회방을 놓고 싶어 괜히 시비를 걸려고 절 부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손주들까지 나서서 싫다고 비난을 하니까 그제서야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전 시모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하고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네요. 저 이제 이거 먹고 가보겠습니다. 정말 애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애들 앞에서까지 절 이렇게 대하시나요? 이렇게 하셨다는 건 절 더 이상 며느리를 생각 안 하시는 줄 알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제가 대우해드리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전 애들 밥만 먹이고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제가 시댁에 안 가니 형님도 시댁에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형님이 신경 써서 시간 내서 저와 시모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일부러 만든 자리였는데 오히려 시모가 그렇게 초를 쳐버렸으니 형님도 시모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모가 이후에 오라고 연락을 해도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는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처음엔 의심을 하더라고요. 네가 형님한테 말해서 시댁 가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애들이 내 전화도 다 무시하고 안 오는 거지? 그랬지? 어머님, 혹시 의심병 있으세요? 저 때문이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전 최대한 그 자리에 갔던 건 어머님과 대화를 해서 좀 풀 생각으로 간 거였어요. 형님 입장이 난처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다고요. 근데 끝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네요. 전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 뭔가 한참 잘못됐다는 걸 그제서야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엔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얘야, 너 이제 시댁에 좀 오면 안 되겠니? 나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너도 우리 손주들 안 데려오고, 큰애도 손주들 안 데려오고, 아들들은 나한테만 막 뭐라고 하고, 다 이 엄마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제가 네, 그럴게요. 할 줄 아셨어요? 저 다시 시댁 갈 생각 없어요. 애들도 더 이상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가기 싫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아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시모는 저에게 눈물로 사과를 하셨지만 전 이게 진심인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시모를 용서할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지금까지 시댁엔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애들도 그때 충격이 컸는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외면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지만 형님과는 종종 만나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형님네 아이들과 저희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캠핑도 가기도 하고 신나게 놀러 다니기도 한답니다. 방학이면 같이 모여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동서, 우리 이번엔 애들 재우고 우리끼리 꼭 한잔하자. 우리 맨날 애들 재우느라고 같이 잠들어서 한 잔도 못하고 오잖아. 그저 우리 맨날 아쉬운 게 그거였어. 이번에 꾹 잠 참아가지고 둘이서 한잔 해요. 남편들이 애들 재우라고 하고요. 그래, 그래. 아이, 동서 진짜 나랑 마음이 참 잘 맞는다니까. 나중에 우리 애들도 놓고 둘이서 놀러 가자. 아, 빨리 애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는 여전히 손주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바람이지만 시부고 남편이고 시숙이고
모두 시모의 눈물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와는 따로 밖에서 만나면서 종종 보고 있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엄마가 결혼하면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 형님과 인연을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동생도 얼마 전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모두들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소중한 가족들을 늘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으면 그 독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참 쌀쌀하고 추워졌어요.